전쟁의 종식에 사인이 있다.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지점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에 추종하는 네. ETF 상품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겠다라고. 미국도 그렇다고 한국도 그렇다고 결국 인플레이션인 상황이잖아요. 네.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왜 위협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네. 물가 상승인 거죠. 네. 그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물가 상승세만큼이나 여러분의 소득이 같이 증가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소득은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나의 지난해 소득 가지고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10개 살 수 있었다. 네. 근데 올해도 여전히 1,000만 원인데 이거는 5개밖에 못 쌓는다.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에서는. 네.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네.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소고기 못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도 비싸요. 돼지고기도 아껴 사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름 중산층의 영역이에요. 네. 근데 저소득층은요. 그걸 우리 소위 엥겔 계수라고 표현하죠. 네. 이 엥겔 계수의 개념은 나의 전체 소비 지출액, 한 달 소비 지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가정에. 이것저것 해서 한 6, 700?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그 중에 댁에서 식료품 사시잖아요. 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어치 식료품 소비 지출한다. 네. 그럼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지출하시는 거예요. 식료품을. 네. 그러면 엥겔 계수가 20%인 겁니다. 굉장히 계산하기 간단합니다. 네. 근데 이 20%라는 숫자가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일 경우는 10%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네. 근데 저소득층은 20%에 가까워요.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계수가 높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다른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골프, 네네. 뭐 다른 뭐 서비스, 영화 보고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비중은 작은 거예요. 물론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절대액은 높죠. 네. 여기는 200만 원 쓰고 여기는 10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절대액은 높지만 비중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나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특히 식료품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물가가 폭등해도 오이값이 2배로 올라도 오이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차단했죠.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을 차단했죠. 인도에서 밀 수출을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 저소득층의 비중도 높겠거니와 이들이 심각한 기근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인도는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듯이 심각한 배고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인도는 더 심각한 역사를 만났었어요. 그걸 벵골 사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를 4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잡기 위해 수출 금지했던 거예요. 밀 수출 금지. 이거는 초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맞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소비가 위축되겠죠. 네. 그건 실질 소비가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초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니까 네. 당연히 이자 상환 부담이 또 커져요.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절대 소득액에서 자꾸 사 먹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할까요? 어렵죠. 뭐 투자 한들 소비 안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를 침체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옵니까? 이런 질문 자꾸 하시는데 네. 경기 침체 이미 왔습니다. 왔는데 네. 그 숫자는 아직 못 받아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7월달 성적표는 8월달에 봤거든요. 이 경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월달은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리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네. 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단기간 안에 종식되기는 어렵습니다. 아, 단기간은 좀 어렵다. 예, 왜냐하면 그걸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 근거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고점입니다. 역사상 고점. 우리나라는 3.9%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그마저도 7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근데 7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전기세 인상하죠. 아, 그렇죠. 가스요금 인상하죠. 그러면 7월달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이미 정부 당국에서는 7월 물가는 7%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을 이미 했죠. 네. 아, 그러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 오르는데 대표님도 뭔가를 올려야 될 것 같으세요? 줄여야 될 것 같으세요?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임금 협상 과정도 그래요. 대표님이니까 조금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네. 직원들이 다 오르는데 우리 임금도 올려주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임금 협상이라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은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실제 임금도 올라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반영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걸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서비스 기업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서비스 메뉴판 가격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비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네. 올리지 않을진 몰라도 영업이익을 좀 줄일진 몰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심리는 그렇게 자극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 상황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다만 이 얘기를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계속 됩니다만 네. 다만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그 값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지는 다른 얘기예요. 네. 떨어져도 여전히 고물가라는 뜻인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만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 피크가 언제냐? 피크아웃을 언제 찍느냐? 6, 7, 8월입니다. 6, 7, 8월. 네,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6, 7, 8월 정도가 고점이기 때문에 네. 그럼 6, 7, 8월의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이는 시점은 다른 말로 7, 8, 9월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7, 8, 9월 동안에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이제 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하나가 왔는데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한다. 네. 막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또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좀 그래도 네. 영업이익은 줄이기 싫으니까 네.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다 실업률 높아지면 그 결국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스태그플레이션도요. 네. 정확히 제 2021년 11월 그 해당 칼럼 국민일보 칼럼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썼었어요. 전쟁 나오기 전이에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이 고물가 저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고물가이긴 하지만 엄청난 고물가는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저성장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성장률 치고 2%대 후반이다. 그러면 괜찮은 성장세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체감하기로서는 저성장 고물가였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그 이후에 터졌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하반기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네. 예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느냐 마느냐 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확실히 들어왔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그 기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이미 고물가니까 충족이 됐잖아요. 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통 우리나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혹은 2%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2% 상승률을 만들려면 타분기 중에 1분기는 2%를 초과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 2, 3, 4분기는 2%를 더 밑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금리의 역습으로 경기 침체에 더 처해요. 그래서 이 3분기는 지금 7월이니까 3분기잖아요. 3분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이미 놓였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숫자를 못 받아봤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추산을 해보면 2%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충족을 3, 4분기는 훨씬 밑돈다는 거,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의 판단은 물가는 이미 고물가, 경기 침체는 이미 온 거죠. 다만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실적치가 없을 뿐이지. 네. 이미 그것은 실현된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고물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뭐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의 슈퍼사이클도 오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객관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래 역사상 슈퍼사이클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네. 그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가입하면서 개방 경제가 됐죠. 네. 그리고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1위국으로 부상했죠. 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네. 그러면서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의 모든 원자재를 블록홀처럼 빨아들였어요. 뭐 한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빨아들였으니까 그만큼 고도 성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 지어요. 공장을 가동해요. 도로 건설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갔다 오셨던 분이 2010년대에 중국 다시 한번 가신 분들은 정말 놀랍니다. 그만큼 네. 정말 천지가 개벽한 나라예요. 네. 그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네. 그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면서. 근데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우리는 주로 많이 보는 그 지수가 CRB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 CRB 인덱스 원자재 지수를 구성하는 3대 바스켓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바스켓이 그 에너지 원자재예요.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스켓이 광물 원자재죠. 철, 비철 금속, 구리, 알루미늄, 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스켓이 농산물입니다. 식료품 원자재,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3대 원자재거든요. 식료품 원자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자재가 같이 급등한 거예요. 근데 그 급등한 배경에는 중국의 등장, 브릭스의 등장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2020년, 21년, 22년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는데 네. 이렇게 상승한 배경이 그 구조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이유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15년, 20년 상승 랠리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것을 전망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모건 스탠리나 몇몇 금융사들이 그걸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제 주장하길래 그걸 반박했어요. 그 근거들이 6가지 정도 됐는데 6가지 그 근거가 구조적인 장기 랠리를 보여줄 만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주장하지 말으셔라 라고 반박을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식료품 슈퍼사이클 슈퍼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슈퍼스파이크는
3년에서 5년간의 랠리예요. 네. 그리고 모든 원자재가 아니라 식료품 원자재만큼은 슈퍼 스파이크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네.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작년에도 22년 전망 때도 그리고 21년 전망 때도 책 갖고 계실 텐데 네. 원유 선물 ETF 투자하시라고 명확히 말씀드렸고요. 네. 22년 전망서에도 구리 사시라고 했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인 거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문제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문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불균형 회복이라고 했어요. 네. 선진국은 회복되고 개도국들은 회복되지 않는 네. 그런 국면이다. 그게 그대로 왔죠. 근데 이 불균형 회복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된 거예요. 네. 수요는 폭발하는데 여기는 공급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왔고 이런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만든다 막 이러면서 구리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뛰니까 구리 사셔라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근데 지금의 국면에는 이런 원유나 비철금속 혹은 철 이런 수요는 다시 위축됩니다. 장기적인 랠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실물 경제를 판단했을 때는 그게 장기적인 랠리를 가져올까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22년 말에 혹은 하반기에 전쟁의 종식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원자재 수요와 무관하게 선물 시장에서는 공급난이 해소되네 하면서 급등합니다. 당연히 급등합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일이에요. 네. 뭐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나면 좀 이따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뭔가 산업을 돌리려고 그러면 또 다시 오르거나 뭐 이렇게 기대를 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급등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급등하기 전에 급락하는 조정 국면이 있어요. 원자재가 왜냐하면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겠네 하는 사인이에요.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제대로 공급되겠네 이런 논리예요. 네네. 그래서 해소될 것 같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 침체도 같이 왔으니까 이게 수요가 줄겠네. 이러면서 급락하는 과정을 맞이할 거예요. 네. 전쟁의 종식과 함께. 근데 한 일주일간 급락하다가 이제 다시 사인이 듭니다. 어떤 사인? 복구. 전쟁 복구. 네네. 이제 재건 사업.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시멘트 수요, 철강 수요, 구리 수요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이 있긴 할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변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없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기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CRB 인덱스가 급락했다가 다시 치솟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급락을 제외하고 15년간 장기 랠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또 조정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그 영역의 원자재는 저는 식료품 원자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식료품이다. 예, 식료품 원자재 중에서도 네. 밀, 옥수수, 대두 이 3대 농산물 원자재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옥수수와 대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와 대두가 네. 그럼 그런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전쟁의 종식의 사인이 있다.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지점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옥수수 대두에 추종하는 네. ETF 상품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겠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